여러분,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예전보다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보며 혹시 내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 2.4%나 상승하며 우리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벌써 3개월째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 예금으로 2%의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물가가 2.4% 올랐다면 실제 여러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4%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으로 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자를 더해 1억 200만 원이 되었어도 장은 99.6번밖에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무서운 구매력 손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을 마당에 있는 수영장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수영장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매년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속도가 2.4%인데 여러분이 연봉 인상이나 이자로 채우는 속도가 2%라면 결국 수영장의 물은 조금씩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해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길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이 물은 그냥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물은 다른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아주 교묘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물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 주식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영장으로 가득 채워지며 부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1억 원이었던 강남 아파트를 두고 빚이 싫어 현금만 모았던 A씨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집을 샀던 B씨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성실히 저축해 2000년에 드디어 1억 원을 모았지만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은 이미 3억 원으로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반면 1990년에 7천만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던 B씨는 10년 뒤 3억 원이 된 자산을 손에 쥐었고 빚의 가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2000년이 되자 연봉은 올랐지만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그대로였기에 B씨는 본인 돈 3천만 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든 승자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처럼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산을 산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갚아야 할 돈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그 돈으로 산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첫 번째 부의 이동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분별한 빚이 아니라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 데 사용된 좋은 빚집만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부를 쌓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며 자신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부의 이동 원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처드 켄틸로는 세상의 부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 찍어낸 돈이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빈부격차의 핵심임을 간파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을 축제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10만 원권 쿠폰을 나누어주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축제 전날 밤 구청장의 측근들은 남들보다 먼저 쿠폰을 받아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최고의 물건들을 싹쓸이합니다. 다음날 축제가 시작되자 노점 주인들은 쏟아지는 쿠폰을 보고 대박을 예감하며 즉시 물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축제장에서 일하던 주차 관리 아저씨나 청소 이모님들이 뒤늦게 쿠폰을 받았을 때 이미 좋은 물건은 없고 가격만 치솟아 있습니다. 축제 소식을 늦게 듣고 멀리서 달려온 평범한 이웃들은 축제가 끝난 빈터에서 비싸진 가격표만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켄틸론 효과이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우리 경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단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며 엄청난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대형은행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은 1%대의 초저금리로 수천억 원을 빌려 코스피가 1,400까지 폭락했을 때 주식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2단계로 2020년 4월부터 그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몰려들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불과 2년 만에 3령을 돌파했고 10억 원 하던 강남 아파트는 순식간에 20억 원으로 자산 가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이 먼저 도착한 덕분에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3단계인 노동자들에게 돈이 도달했을 때는 이미 모든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주며 생색을 냈지만 그 사이 집값은 100%가 올랐고 라면 가격조차 수십 %가 상승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을 사려던 월급쟁이들은 숫자로 된 월급은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 집을 살 기회는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자산가들을 거쳐 마지막에 노동자에게 도달하는데 이것이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흐르는 부의 이동입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 한 명의 악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먼저 받는 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돈이 흐르는 순서의 앞쪽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부의 이동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가장 거대하고도 섬뜩한 주체인 국가에 의해 일어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54%에 달하며 이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빚을 과연 어떻게 갚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은 즉시 시위를 벌이거나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주 조용하고도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여러분이 어린 조카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빌려줄 당시의 10,000원은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은 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50%나 올랐고 조카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정확히 10,000원을 갚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0,000원으로는 영화표 한 장 겨우 살 수 있을 뿐 팝콘을 사거나 버스를 탈 돈은 부족해졌습니다. 조카는 약속을 지켰지만 빌려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상실하며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2020년에 정부가 국채를 100조 원어치 발행했고 이를 국민연금이나 은행들이 샀다고 칩시다. 결국 그 돈은 여러분의 연금과 예금이며 정부는 5년 뒤인 2025년에 그 100조 원을 그대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평해 보이지만 그 사이 물가가 매년 2.4%씩 올라 5년 동안 총 12%가 상승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2025년에 사려면 이제 112조 원이라는 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100조 원만 갚으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조 원이라는 빚의 무게를 국민의 희생으로 덜어낸 것입니다. 사라진 12조 원의 구매력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정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인 셈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이라 부르며 국민이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대놓고 세금을 올리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이자가 들어오는 것만 보며 자신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DP의 120%에 달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물가를 꾸준히 올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 대가는 저축을 장려받았던 성실한 국민들이 모두 치러야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부의 약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희생자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부를 세 가지 명확한 방향으로 강제 이주시키며 경제적 계급을 재편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 자산을 산 채무자의 주머니로 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가치에서 자산을 선점한 자산가의 가치로 부가 급격히 쏠리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범한 국민들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내어 국가의 빚을 탕감하는 정부로의 부의 이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손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는 승자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담보로 한 좋은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영리한 자산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정부가 무분별하게 찍어낼 수 없어 희소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실물 자산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그리고 원자재와 같은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는 197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일 쇼크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절, 오직 금만이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금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평균 9.2%라는 경이로운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원자재 역시 무려 586%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면 현금과 채권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며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아이폰 가격을 올려도 충성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애플과 같은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석 같은 자산입니다. 투자자 레이 달리오 역시 현금은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들고 있는 행위는 경제적 자살 행위임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물가 연동체와 금, 그리고 원자재와 주식을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빚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대출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경계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변동금리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는 자동차 할부나 명품 소비를 위한 빚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최악의 선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이슈와 역전세 위험으로 인해 과거의 영광이었던 전세 갭 투자는 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위험한 수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체크하며 여러분의 자산을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금 비중을 전체 자산의 20% 이하로 과감하게 유지하십시오. 매년 2.4%씩 가치가 녹아내리는 현금은 최소한으로 보유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철칙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6개월치의 생활비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유동성은 즉시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으로 과감하게 갈아타야 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ISA 계좌를 개설하여 SP500 ETF와 같은 우량한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추가적인 약세가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자산의 약 30% 정도를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고 글로벌 시장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리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방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현재 2.5%인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탄력을 받습니다. 만약 금리가 내리는 국면이라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환의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본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여 어떠한 경제 위기가 닥쳐도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작은 금리 변동에도 가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대출은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확신 있는 자산에만 국한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반드시 보유하여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경제보험을 들어두십시오.
금 ETF나 실물 골드바를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 모으는 습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구명보트가 되어줄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ISA의 세제 혜택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서민형 4천만 원, 일반형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세금으로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